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럽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주제로는 신앙로 개척 그리고 절대 왕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신앙로 개척입니다. 신앙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뻔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둬야 될 단어도 있습니다. 우선 동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 세계죠? 그런데 이 동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그 계기를 무엇이 마련해주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갔었던 나라는 중국의 이제 원나라예요. 중국의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그 원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는 이런 세계야. 중국은 이런 나라고, 한국은 이런 나라고, 일본은 이런 나라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신비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귀한 것이 이쪽에서는 되게 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동방은 어떤 나라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견문록도 비판을 좀 받긴 합니다. 어떤 비판을 받냐면 가보지도 않고 쓴 좀 허구적인 내용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신앙로 개척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것들인데 많이 나는 것들, 그리고 동방에서도 귀한 거지만 그것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향신료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향신료 중에 대표적인 게 후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쌌었던 거야. 왜 후추가 비쌌냐? 여러분 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울 때 뭐 해요? 소금하고 그다음 후추 같은 걸로 시즈닝 이런 거 하잖아. 물론 이제 후추는 가열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성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시즈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제 후추 같은 경우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었었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유럽 이쪽을 배우고 있잖아요. 유럽을 배우고 있는데 이쪽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죠. 얘네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인도도 가고 싶고 중국도 가고 싶은데 여기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무언가 새로운 곳을 찾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동서무역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제 동방과 거래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항로 개척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 배가 좋아야 돼. 조선소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나침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양항해, 먼 바다로 가는 항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항로를 개척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나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쪽에 있죠? 지금 대서양을 통해서 건너가려고 하잖아. 이 안쪽에 있는 나라는 쭈쭈쭈쭈 빠져나와서 가야 된다면 그냥 바로 나가면 대서양이니까, 그래서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애들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애는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니까 잘 봐두세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 끝이 희망봉입니다. 요 끝이 희망봉. 그리고 바스코다가마는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돼요. 이게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애들이고,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를 도착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예전엔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왜 내가 살고 있는 거 발견해? 넌 원래 알고 있었던 텐데. 그러니까 서구 중심적인 모습이라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492년의 일이에요.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 것을 제일 먼저 증명해낸 일행이 마젤란 일행이에요.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 OX라고 하면 성공하지 못했어. 왜? 마젤란이 이제 항해를 위해 쭉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아시아, 필리핀 쪽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의 일행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루트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같은 경우는 요 실선이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어디? 희망봉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스코다가마는 그것들을 쭉 점점 이렇게 가서 어디를?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젤란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로만 보고도 이게 누군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 잘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 뭐예요?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죠. 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사실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야. 인도라고 믿었대가 인도에 도착했어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도착했던 사람이 아메리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메리고가 여기가 인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나 먹는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 이건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 미국식 커피. 그러니까 쟤네는 커피 맛을 몰라. 커피 맛을 몰라서 물 타 먹는 거야.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탄 게 물하고 이렇게 탄 게 그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래서 그건 미국 애들이나 먹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유럽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라고 하면 에스프레소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그 드립한 커피 이런 것들을 주로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항로 개척은요, 유럽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했지만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문명이 어떻게 파괴됐냐? 아스텍 문명이라고도 불러죠? 아스테카 문명. 멕시코 고원 일대입니다. 멕시코 고원 일대였고 수도는 테노치티틀란, 굉장히 이름이 좀 복잡하죠?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 피라미드식 신전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에스파냐 코르테즈의 침략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은 안데스 고원 일대였고 수도는 쿠스코였고요. 태양신전도 돼 있었고 그 다음 새끼줄 배득으로 정부를 교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도 구별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좀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수탈, 지금 얘네들이 침략해가지고 문명, 야 니네는 니게 라고 하면서 그 문명을 잔혹하게 파괴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르테즈나 피사로 일행들은 얼마 안 됐거든. 뭐 수십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소수에게 왜 그렇게 박살이 났냐? 막 신의 사자로 믿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막 전설 이런 거에 따르면 신의 사자가 이렇게 생긴 신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전설들을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잔혹하게 침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기에 의해서 침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던 건 이들의 침략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주민 수가 급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인이 대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유럽이 엄청난 문명 국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에 대응했었던 유럽의 자세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 실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였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좀 침해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지만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막연한 동경 유럽은 다 옳아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작년에 많이 하게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의 교역망은요 옛날에 어디서 놀았어? 여기 지중해에서 놀았잖아.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중세 같은 경우도 요 위 바다는 지중해 이렇게 해서 놀았었죠. 그런데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강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교역, 삼강무역, 대서양 교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서양 삼강무역은 이렇게 있어요. 유럽에서 철, 직물, 총이 아프리카로 가고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아메리카에 투입되고 그 노예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탕, 담배, 은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삼강무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아메리카 쪽에
은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은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은이 나중에 동아시아사 배우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의 은이라고 하는 게 세계 화폐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 은 등의 귀금속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화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러면 뭐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겠죠. 누구나 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물건이 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럽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상업이 막 사고팔고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 이 신항로 개척 그리고 그것부터 이어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끊었다가 잠깐 쉬고 절대왕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이란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등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점점점 왕의 힘이 세지게 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 어떻게 성립이 됐냐? 16에서 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했다라는 건데 사실 같은 얘기지.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절대왕정이고 그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라는 게 중앙 집권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중세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됩니다. 근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건 시민의 힘이 세지는 거겠지. 다음번 시험 범위에 나오겠죠? 그 중간쯤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제, 상비군이 정비되고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경제정책 실시가 기반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군주의 힘이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군주의 힘이 강하려면요, 우선 힘 자체가 세야 되잖아.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 파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비군이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상비군이에요. 언제든지 왕이 쟤 죽여라! 군대를 출동시켜라! 라고 하면 출동될 수 있는 군대가 상비군인 겁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 밑에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피라미드식 시스템을 정밀하게 갖춰야 되는데 그게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왕권이 강하려면 얘들아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머니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해요? 상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얻게 된다고요. 상공업이 중요해. 상공업에 무게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정책이 중상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왕이 뭔가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야 나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바로 이 왕의 권한, 왕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준 거야? 신이 준 거거든. 그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절대 군주가 탄생하게 된다. 그것이 절대 왕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군주한테 개길 수 있는 애들, 덤빌 수 있는 애들 누구예요? 이 봉건 귀족들이잖아. 아직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이 봉건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누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있었죠. 시민.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 봉건제가 붕괴된다고 배웠죠. 어떻게 붕괴돼? 상업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가 보장해 주는 거야. 군주가. 그리고 얘네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무역 독점권 이런 것들을 군주가 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절대 군주를 지원하게 된다고요. 얘네 힘을 키워주면서 봉건귀족들을 약화시키는 세력 견제를 하고 그리고 돈도 받으면서 이런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시스템이 절대 왕정의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 한번
잘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봐도 괜찮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서유럽과 동유럽에 어떤 절대 왕정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필리프 2세. 스페인,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 식민지, 뭐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대서양 무역을 장악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갔었던 거잖아. 세계 일주도 먼저 있어, 아메리카 대륙도 먼저 갔어.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게 에스파냐였죠. 펠리페 2세는요, 대서양 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방 무역을 가로막고 있었던 애들이 누구였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지. 걔네를 레판토 해전에서 물리치게 돼요. 그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력이 쇠퇴하는 계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굉장히 자랑하던 아르마다라고 하는 무적 함대가 있었거든요. 그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배웠잖아.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뭐 이렇게 배웠었던 게 유럽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 정리나 이런 것들은 수능을 볼 친구들은 꼭 해야 되고 내신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그런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주세요.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 어쨌든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신교들이 막 생기고 있었잖아. 신교도들이. 그런데 카톨릭의 수호자, 카톨릭 강요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네덜란드 독립전쟁도 있었죠.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 여왕 중에 제일 유명한요, 엘리자베스 1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어요? 니나마 헨리 8세가 안 적어도 돼요. 자, 헨리 8세한테는 부인이 몇 명? 6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6번째 부인, 5번째 부인인가요? 아니다, 3번째 부인. 3번째 부인한테 이제 아들을 얻었잖아. 그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앉히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사이에서 캐서린, 우리 이사벨 여왕한테, 이사벨 여왕 딸이었고 에스파냐에서 시집왔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메리가 태어난다 그랬잖아. 메리가 즉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메리가 머리도 되게 잘 쓰고 주변 사람들도 섭외하고 에스파냐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런데 헨리 8세 무슨 종교 만들었지? 영국 국교회 만들었죠. 근데 영국 국교회 왜 만든 거야? 메리 엄마랑 이혼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럼 메리는 어떤 종교가 있겠어요? 카톨릭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였던 것을 카톨릭으로 다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폐위될 때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 국교회에 기여했던 사람들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메리의 별명은 피해 메리, 블러디 메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메리가 말년해가면서 점점 공격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도 뭔가, 남편도 이제 스페인 쪽에서, 에스파냐 쪽에서 데려오거든요. 그 남편 같은 경우도 메리를 좀 외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메리가 자신의 뒤를 계속 잇게 하려면 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상상 임신도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메리의 입기는 점점 좋지 않게 되고요. 결국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왕자리에 오르게 되면 메리가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왕이 됩니다. 엠블리의 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됩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엄마랑 결혼하려고 아빠가 뭐 만들었어요?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고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는 영국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 에스파냐가. 그런데 뭔가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해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었는데 누구를 픽해서 데려오냐면 당시 제일 잘 나가는 해적을 데려옵니다. 제일 잘 나가는 해적 누구예요? 루피아? 아니야. 누구였냐면 드레이크라고 하는 애를 데려와서 해군 제독에 앉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규 해군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략 전술, 번뜩이는 전술을 통해서 이 무적 함대를 박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은 단숨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막 국회, 의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전통적으로 센 나라잖아.
그래서 그 무능한 왕, 실지왕, 존한테 마그나 카타 이런 것들 대원장 서명시키고 의회한테 뭔가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엘리자베스 동의하지 마. 나 돈 많아. 우리가 전 세계 식민지로부터 드레이크가 벌어들인 돈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되고 그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이 굉장히 꼬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낭트 칙령이 뭐였지? 낭트 칙령을 통해서 신교도들의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줬죠. 얘들아, 위그노는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상공업자들이 많아. 그래서 신교를 허락하면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루이 14세, 별명은 태양왕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누구를 등용해서? 콜베르를 등용해서 하게 되고요. 돈이 많으니까 가장 화려한 궁전이라고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해요. 전쟁을 계속하고 거기에다가 낭트 칙령도 폐지해버려. 그럼 위군은 어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해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이 위축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혁명이 되겠죠. 그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네, 서유럽의 절대항정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동유럽의 절대항정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여러분 생각해봐요. 러시아라든가 나라도 생각해보면 땅덩어리는 겁나 넓어. 그런데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 이 지역 그리고 춥고 이런 데들도 많고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계급의 성장이 미약하고 농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서유럽과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프리드리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이야기합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 지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계몽입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민주적인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왜냐면 민주주의는 너도 나도 다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이라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를 가르쳐줄게, 일깨워줄게 라고 하는 게 계몽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계몽 전제군주로요. 국가제일의 공복이다 라고 하면 프리드리 2세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복이라고 하는 건 배고파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공복 아닙니다. 싫어하는 공복인 건가? 그게 아니고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국가제일의 심부름꾼이야 라고 하면서 산업장려, 내정개혁 추진하게 되고요. 오스트리아 전쟁 끝에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핵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요. 이게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독일에 있었던 독일 지역에 있는 국가라고 보면 돼요. 자, 러시아 페트르베제. 여러분 예전에 왕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라를 이어받기 전에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걸 다닙니다. 그랜드 투어는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야. 그 수업은 궁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쭉쭉쭉쭉 돌아보면서 내가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서유럽이 지금 동유럽,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북방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죠. 저도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러시아가 쭉쭉쭉 영토를 넓혀가고 청나라도 영토를 넓혀가다 보니까 국경 분쟁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경지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 청나라에 누구랑 하게 되냐면 강희제랑 맺게 됩니다. 강희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암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국경을 정한 거잖아. 여러분 국경을 정하는 건 산 아니면 강희제, 산 아니면 강희제. 그래서 이제 강희제랑 맺었고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딱 지금 영토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꽝! 네르친스크. 네르친스크 누구야? 네르친스크. 꽝 네르친스크. 그러니까 옆자리에 꽝 내리치면 삐졌겠죠. 그럼 뼈뜨릉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 이렇게라도 외우면 좋잖아. 막 복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청나라가 꽝 메르티스크 그랬더니 뾰뜨릉 이렇게 해서 외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못 보겠으면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2세도요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 프리드리히 2세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동유럽의 절대 왕정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하면 진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를 당장 이제 금요일에 끝낼지 아니면 그래도 만나서 한번 볼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헨리 8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게 뭐였어요? 튜더스가 있었죠? 이거는 막 드라마 시리즈물이야. 그러니까 19세기도 하고 너무 19세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길어.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고요. 그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제 볼지는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우선 발표를 쭉 하고 나서 그래도 시험 끝나고 보거나 아니면 먼저 보고 나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조금만 더 힘내고 그리고 이제 내일 수업까지 들으면 집에 갔다 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도를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서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올려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아니야 그냥 옹클로 다 끝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옹클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옹클로서의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럽에 퍼져나가서 유럽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 유럽의 뿌리가 됐다고 하는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는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문화였어.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왜 나왔냐면 이 아래에 등장하는 철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 중심 문화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 뭘까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신, 뭐 어떤 신들이 있을까? 바로 뭐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알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하고는 좀 다르죠. 왜? 신들이 너무 인간적이잖아. 신들이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뭔가 나쁜 일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죠. 그리고 뭐 어떤 일도 있어요? 야, 네가 내 금을 깨버렸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르페우스 이런 거 짜라라랑라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괜히 좀 민망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의 문화는 좀 인간 중심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준비된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좀 글로 써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뭐 유치원 때 접했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뭐 포세이돈이 됐든 뭐 하데스가 됐든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삼지창 들고 있는 아저씨 그 다음 하데스 그 다음 뭐 켈베로스 머리 3개인 개 뭐 이런 이야기들 어디선가 한번 풀로 보진 않았어도 들어봤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볼 때 어땠어요?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런데 이게 과연 애들에게 들려줘도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나요? 제우스가 굉장히 바람둥이잖아. 그리고 바람둥이고 어때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가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입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보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보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의 힌트를 더 드리면 우선 뭐 신화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들도 물론 있겠죠. 뭐 영웅의 이야기라든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써서 뭐 보내도 되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전했었던 철학은 무슨 철학이라고 부르냐면 자연 철학이라고 불러요. 과연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불이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물이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공기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다. 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사원소설은 잠깐 기억해 둡시다. 이따가 다시 끄집어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소피스트들이 등장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세계는 불로, 물로, 흙으로, 공기로 이루어졌어 라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관심을 인간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척도가 뭐야? 재는 거죠. 뭐 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A라고 느끼는 적은 A가 되는 거야. 그래, 이건 진리의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지. 느끼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진리는 불변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상대성이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피스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대변론자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부정치로 변질됐다고 했었잖아.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의 권리나 이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소라든가 재판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와 재판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스로예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수사, 말하는 법이나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그런 전문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재판에 대한 그 재판이라든가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해요? 거기 민회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에 따라서 너는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아.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면 그러면 그 재판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 죄를 인정하는 건가?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 저건 죽인 게 아니지. 영원히 마음속에 살리기 위한 방법이야. 넌 무죄. 이런 식의 일들도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 스승과 제자, 소피스트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야, 내가 수업료가 비싸. 한 100원 내야 돼. 이러고 이제 100원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가 뭐라 그래? 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50원만 주고 당신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면 내가 훌륭한 변론가가 되면 그러면 그때 50원을 내가 추가로 지불하겠다. 스승이 자신 있어. 오케이, 콜. 이렇게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시간이 지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야. 야, 너 왜 돈 지불 안 해? 야, 너 고소! 이러고 고소를 빡 때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재판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다 뭐라고 주장해요? 스승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건 지건 난 50을 갖는다. 50원을 갖는다. 왜? 내가 만약에 재판에 이겼어.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한 재판이니까 50원을 받을 거고, 내가 만약에 졌어. 내가 만약에 지면 얘는 훌륭한 변론가가 된 거니까 50원을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자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겠죠. 이 재판에서 내가 이겼어. 그럼 50원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안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재판에서 졌어. 그럼 당신 나를 훌륭한 변론가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궤변이 이제 성행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비판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니야. 보편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있어. 지금 소크라테스가 말했었던 이 보편적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이제 근대 철학
철학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아 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당시 굉장히 짜증났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길가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질문하는 거야. 야 이건 뭐야? 아 이건 이거죠. 그건 뭔데? 아 그건 그거죠.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하늘고는 어떤 학교야? 하늘고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란 뭐니? 좋은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죠. 그럼 행복이란 뭐니?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선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게 네가 아는 거야. 그렇게 너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너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무지의 지를 이야기하죠. 무지의 지는 시험에 세계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약간 공공적이 되는 거죠. 공공의 적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결국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 이야기도 사실 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요. 자, 그랬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였냐면 플라톤이야. 야, 이렇게 우리 스승님처럼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죽여. 이 민주주의 잘못됐어. 이건 주무정치야. 우매한 대중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국가를 구상하게 됐는데 얘가 말했던 이상국가는 철인정치예요. 철인이 통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철인이라고 하는 건 자전거 잘 타고 달리기 빠르고 수영 잘하는 그런 사람이 철인이 아니고 철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3등분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3등분하냐면 사람 3등분 어떻게 하니? 자, 팔다리를 제외하면 사지를 제외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가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게 이게 철학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요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야. 그래서 군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배, 욕망을 상징하는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맡기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누가 다스려야 돼? 철학자가 다스려야 이 세계가 바르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 철인 정치예요. 물론 지금 윤사를 선택하고 윤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대로 알고 있어도 되고 어쨌든 그냥 간단한 내용 요 정도로 세계사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공부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의 제자는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이 당시에 최고 천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지금 근대까지의 모든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는 데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인물이지만 그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사원소설 기억나요? 사원소설? 이 사원소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뭐야? 비과학적이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발견됐던 모든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은 깨지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 안 적어도 됩니다.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온, 난, 습, 건습이죠. 온난, 건습 이렇게 또 4개의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물, 불, 공기, 흙과 온난, 건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적정히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과가 떨어졌어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고대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물은 물불 공기로 구성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 물불 공기 사과는 뭘로 있을 것 같아? 사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사과는 이 4가지 요소들이 다
어느 정도 섞여 있겠지만 우리 사과가 어디서 나? 흙에 물 주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커지잖아, 씨앗에. 그래서 물과 흙이라고 하는 것이 주 성분이겠죠. 그것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물과 흙은 무거워, 가벼워? 무겁지. 불과 공기는 가벼워. 그러니까 물과 흙은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고, 그다음 불과 공기는 위로 향하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물과 흙으로 된 사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때 당시 관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부분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깨는 것이 대부분 힘들었어. 2000년 정도까지. 그런데 대략 18세기 정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이나 관측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되면서 그때서야 틀렸구나.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것을 무슨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원소 소리 굉장히 비과학적이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먼 미래의 인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에서도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뀔 수 있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은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학과 관련해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있고요. 이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문학과 역사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 여행, 그 영웅, 그 오디세우스의 여행, 그 영웅적인 여행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책이고 쓴 사람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 합리적, 인간중심적, 그리고 조화, 균형이라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잘 나타내주는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내신이건 수능이건 각 시대의 상황을 줘요. 이 시대에 발달했던 혹은 이 시대에 건축됐던 문화재 찾고 이런 것들, 혹은 사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 이것이 건축된 시기의 모습으로 오른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의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4줄밖에 안 되네요.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된, 오리엔트가 동쪽이라는 뜻이죠. 문화가 융합된 거고요. 요 세계 시민주의, 여기도 표시해 놓읍시다. 그리스 문화 플러스 오리엔트 문화라고 하는 거. 자, 철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쿠로스아파. 스토아파는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에피쿠로스아파는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약간 번역할 때는 쾌락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막 에피쿠로스가 방탕하게 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는 마음의 안정이다 보니까 사실 얘네가 더 스토아파보다는 조금 더 쾌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으로 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 그냥 쾌락주의로 번역하고 스토아파는 욕망을 억제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스토아는 막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욕망을 억제하는 느낌이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에피쿠로스 이런 느낌 좀 있잖아. 사실 더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차들 중에 좋은 차 에쿠스 있었죠. 그래서 에쿠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요즘 에쿠스 차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술의 특징,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사실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되면 좀 야하다라고 하는 거, 약간 소방주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상, 그리고 라오콘 군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라오콘 군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라오풍 문상이고요. 진짜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동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유명했다고? 무슨 강유역? 인더스 강유역. 인더스 강유역에 뭐가 있었다고? 인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까지 가게 되냐면 간다라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미술이 발전하게 돼요. 간다라 미술 성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불교, 인도에서 만든 불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옷이 민자야, 민자 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는 주름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에서는. 왜냐면 좀 치렁치렁하고 이런 옷들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을 보면 뭔가 동양, 서양이 합쳐져 있는 모습도 있고 옷자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림,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그리스 세계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로마의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들 한번 기억 떠올려 볼까요?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었었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뭔가 관능적이고 뭔가 그다음 세계 시민주의의 바탕으로 한 모습들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들은 다 두셔야 됩니다. 자,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했고요. 이게 포인트. 실용적인 문화. 법률, 토목, 건축이라고 하는 국가가 강해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것들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12표가 있었죠. 그래서 뭐 리키니스, 호르테니시우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쓴 법이 12표법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게 시민법. 그런데 로마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만민법. 그리고 이것이 정리된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잘 안 되나? 자, 로마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출발한 도시국가였잖아. 그래서 얘네가 힘이 점점 세지면서 그냥 성문법으로 야 우리 법 정해보자 이러고 적은 게 12표법이에요. 그러다가 로마가 물론 세력 범위는 더 넓혔지만 이 안에서만 적용됐던 게 시민법이었다고. 그러면서 시민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겠죠? 여기가 다 로마 땅이 됐어도 이 안에서의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거. 그렇지 않은 식민지나 속주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만해지는 로마 제국이 생겼죠? 그 로마 제국 전체에 통용됐던 게 만민법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하잖아. 법이라고 하는 경우 몇 년에 걸쳐서 되니까 그럼 이건 언제 적용되고 이건 맞고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걸 정의한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으면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토목건축. 도로와 수도시설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서는 로마 시대,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로가 그대로 쓰이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수도시설에 있어서 이때 만들어진 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대표적인 길이 있거든요. 얘들아, 길 만들 때 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만들잖아. 그래서 길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 박아놓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의 돌길을 있겠죠.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이런 돌길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뿌려놨을까? 이 길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이 길 이렇게 단면도 보여줄게요. 단면도 흙이야. 이렇게 나와 있겠죠. 1m짜리 기둥 박아놓은 거예요. 1m짜리 기둥. 지금 만들어진 지 2000년 됐거든요. 만들어진 지 2000년 됐는데 달아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얼만큼을 길게 해보고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수도교라는 거 봤을 거예요. 수도교. 뭐 이게 아치구도도 이렇게 돼 있고 쭉 있는 다리 같은 거 있죠. 요 위로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교 이런 다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데는요, 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십몇 킬로 떠 있는, 혹은 수십 킬로 떠 있는, 떨어져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왔어야 돼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 물 이렇게 떠올 수 없잖아. 이 다리, 여기, 이쪽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펌프? 바람? 아니면 모터? 어떻게 했냐면, 고저차를 이용해서 동력이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도교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평평하거든. 그냥 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세한 고저차를 이용해서 수십 킬로를 동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이 수도교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수도교를 사용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대성문, 공중 목욕탕 등등이 있었습니다. 문화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어요. 키케로의 선문, 베르겔리우스의 서사시. 이거는 이게 언제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리비우스의 로마사,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들이 있었고 토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있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로마 시대 거구나 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로마 시대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막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근데 건축인데 내가 막 잘 알겠어요? 잘 모를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알쓸신잡 나왔었던 교수님이 그 로마 건축의 백미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걸 수업으로 과제로 할지. 그거 강의가 한 45분 유튜브 강의거든요. 근데 그냥 옹클로 링크를 끌어오면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몇몇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201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집어나가자 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그걸 하나 보는 거를 수요일 때 되겠네요. 수요일 진도로 하자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고대가 끝나거든요. 뭔가 좀 어이없이 끝났죠. 근데 나중에 정리해보면 이게 고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서양의 고대사 우리가 왔고요. 우리 시험범위 이제 중세까지니까 이제 중세까지 한번 다음에 신나게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과 관련해서는 그 벌거벗은 세계사 유튜브에 나와 있는 45분 50분짜리 영상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도 저한테 얘기해줘도 좋고 뭔가 적어서 보내줘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월요일에 말해달라고 하면 못 보는 친구들 있잖아. 화요일 점심시간쯤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든든한 수고했고, 다음에 만납시다.